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준범입니다. 자, 이번 제 7강입니다. 재고자산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 6강에서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2월 31일자에 이제 기말 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사법,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모두 하는 혼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월별로 해가지고 이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이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월별로 계산을 해서 이때 이제 매출원가하고 월별의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 등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가,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에 이렇게 결정이 났나 라는 내용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하고는 관계가 딱히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건 수량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한 개당 단가가 얼마냐, 그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특수한 방법에 나오는 주로 이제 편의점, 슈퍼,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이런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소매제고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내용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매월 사용하는 방법으로 입고시, 출고시, 여기 조금 돼요. 입고, 출고시 단가를 결정하여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액을 결정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는 목적이 이 부분입니다.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당 이 단가가 얼마 있는지 결정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목적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어요.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5가지. 그러니까 회사에 맞는 스타일에 맞춰서 개별법 써도 되고, 선의선출법 써도 되고, 후의선출법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써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회사에 맞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줄을 안 끄셔도 돼요. 실무에서 한 번 결정한 것은 다른 달에 다른 걸로 변경을 못 하고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변경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선의선출법 쓰고 다음 달은 후의선출법 써야겠네.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매년 이제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로 변경을 하면 돼요. 근데 손익 자체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쓰면은 안 바꾸는 게 사실상 맞는 방법이고, 부득이하게 꼭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변경을 이렇게 매년 검토하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마다 이 방법 저 방법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5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이 5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가 결정하는 방법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관리 1급에서 그 다음 회계관리 2급에서 필수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1년에 한 5, 6번은 다 나올 거예요. 8번 시험 치니까 5, 6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빈도수는 높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합시다. 자,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은요, 여기 첫 번째 줄에 줄 꽂으시면 돼요. 희소가치가 있는 상황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중고차, 골동품 등 활용되고 있으며 매입했을 때, 매출했을 때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중고차, 골동품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적절하게 반영한다. 왜냐면은 매출했을 때 수량이 1이고요. 매입했을 때 수량이 1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게 개별법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법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가가 잘 안 맞다라고 하면은 틀려요. 개별법이 오히려 매출 1, 매입 1 해가지고 이게 서로 대응이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막 수백 개, 수천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응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개별법은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이 물건 판매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원가는 얼마냐? 딱 바로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가는 적절하다. 그러니까 매우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중고차나 이제 골동품인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타시는 이제 제네시스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G70이요. 자 제네시스 G70이라 하면은 뭐 가격이 뭐 한 8천만 원인가 뭐 하죠. 그래서 제네시스 G70을 했더니 이제 차를 이렇게 해서 차를 할 때 그 어떤 데는 옵션 자체가 이제 뭐 풀옵션 자체를 이제 해가지고 막 대기업 막 회장님이 막 타 해가지고 막 뒤에 막 뭐 시트 와 이거 뭐 저기 가죽도 와 최고급이고 뭐 그 다음에 뭐 통풍 시트 뭐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TV도 나오고 뭐 이런 옵션들 다 깔잖아요. 그래서 이게 풀옵션인데 이거랑 똑같은 연식이에요. 2022년도식이라고 봅시다. 똑같은 2022년도식의 G70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G70이에요. 이게 옵션인데,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옵션이 없는 깡통 옵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똑같은 재고냐라고 했을 때, 같은 연식의 같은 월인데도 재고를 똑같이 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은 각 한 대의 재고를 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옵션 자체가 어떤 데는 옵션이 기본 옵션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뭐 파워 윈도우, 뭐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옆에 이제 그 차 오면은 막 그 불 켜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나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옵션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차랑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뭐 통풍 시트 막 밑에서 뭐 그다음 손따 뭐 이런 뭐 최고 옵션 있잖아요. 맞아. 딱 수준이 나오긴 하지만 저도 제 수준이 그래서 이런 풀옵션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같냐 했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 풀옵션에 있는 걸 판매했을 때 해당하는 원가가 얼마 있는지 즉시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이제 쓰는 게 개별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한 대당 파는 물건, 한 대당 파는 원가 해가지고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출법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자어예요. 선은 한자로 먼저 선, 그 다음에 들어온 것,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라는 방법. 이 부분이 선출법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여기 줄 것인데요. 가장 먼저 입고된 것부터 순서대로 출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 장점이 이제 여기 있는데, 장점도 이제 아셔야 돼요. 장점은 물량 흐름에 대해 충실하게 반영하는 게 이제 선출법. 왜냐면은, 먼저 주문한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점은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하진 않잖아요. 왜냐? 이게 이제 오래된 재고를 먼저 내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좀 안 맞는 것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장점, 그 다음에 단점,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 단기 순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끊어서 보시면 돼요. 선출법은 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안 맞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된 재고를 먼저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G마켓이라고 이렇게 쳐요. 자, 신선 집중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2kg짜리 과일을 지금 뭐 한 9,000원에 판매를 하더라. 이렇게. 그러면은 주문 1, 그 다음에 주문 2, 주문 3 해가지고 주문 499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의선출법은요, 무조건 1번부터 출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선의선출법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올 때 주문이 1번부터 순차적으로 499번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출법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선출법의 예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위선출법입니다. 자, 여기에 후위선출법은 이제 후가 이제 뒤후예요. 한자가. 그래서 뒤에 들어온 것.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것. 최근에 이제 입고된 게 먼저 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후위선출법의 정의예요. 그래서 최근에 입고된 것부터 먼저 출고되는 방법으로 IFRS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GAAP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물가 상승 시 당기 순이익이 적게 반영되어 세금 납부도 적게 할 수 있고요. 장점은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유행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단점은 물량 흐름에 대해 충실하게 반영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추가로 좀 적어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단점에 대해서 왜 후위선출법을 쓰지 않는 단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악성 그 재고가 계속 쌓여요. 악성 재고가 좀 쌓이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익 조작이 가능해. 이익 조작은 이제 이익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게 좀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부분도 좀 단점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후위선출법은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주문을 했을 때 G마켓, 신선집중을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이제 주문 1, 주문 2, 주문 3 이렇게 들어온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499번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면은 후위선출법은요 역으로 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499번부터 시작을 해서 주문 1번까지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가요. 야, 최근에 들어온 사람부터 야, 먼저 출고시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위선출법은 주문 499번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원래는 출고한다. 이게 후위선출법 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은 1번부터 499번까지라면은 후위선출법은 499번부터 1번까지 이런 순으로 출고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요, 선의선출법의 장점은 후입의 단점이고 후입의 장점은 선입의 단점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정도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총평균법입니다. 총평균법은요 한 달치를 다 싸그리다 지기를 해요. 그래서 총 매입 금액과 총 매입 수량을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같은 종류를 이제 여러 이제 해가지고 평균 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달치를 이제 총 짓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한 달 전체의 평균 단가를 결정하여 파악한다. 산식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그냥 이제 간단하게 총 금액에서 총 수량만큼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 개당 이제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평균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요, 말 그대로 이동이에요. 이동을 하면서 평균을 재는 방식이고, 매입과 매입 사이의 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가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칙은 위에랑 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매일 변동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 매입 금액과 1월 2일자 매입 금액 해가지고 나누기 1월 1일자 매입 수량에서 1월 2일자 매입 수량만큼 이렇게 해서 평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별로 적용하는 방법이고, 이동평균법은 총평균법은 월별로 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른 점은 그냥 일별이냐 월별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고요. 이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책에서 다 똑같은데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선의선출법 단가 결정 방법으로 한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선의선출법은 아까 어떻게 했었죠? 주문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주문이 1번부터 해서 499번까지 순차적으로 출고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은 5월 1일이 1번이고 5월 3일이 2번이고 5월 13일이 3번이고 5월 30일이 4번이다. 그럼 어떻게 출고하면 돼요? 몇 번부터? 그렇죠. 1번부터 출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알면은 80%는 거의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머지 20%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이제 출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5월 23일에 1,500개가 나갔죠. 그러면은 1번에 해당하는 부분, 5월 1일이죠. 몇 개 나갔어요? 그렇죠. 500개 다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5월 3일이죠. 몇 개 내보내면 돼요? 그렇죠. 700개 다 내보내면 되죠. 그래도 남아요. 자, 1200개. 그 다음에 3번. 5월 13일 거. 몇 개 내보내면 돼요? 1000개 중에 몇 개? 그렇죠. 300개만큼 내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출고 수량을 맞추면 돼요. 1500개만큼. 그럼 몇 개 남아요? 5월 13일자에 700개가 남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선의선출법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단가는 각각 5월 1일자에 300원, 5월 3일자에 500원, 그 다음에 5월 13일자에 400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얼마냐면은 15만원, 그 다음에 35만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냐면은 12만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다 계산해보면은 62만원 나올 거예요. 뭐예요? 매출원가 금액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90만원은 매출 금액이에요. 62만원은 매출 원가, 그러니까 출고시 순수 매입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62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30일에 매입을 했고요. 그럼 5월 31일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1번과 2번은 다 출고했으니까 없고 5월 13일자는 700개 남았고 5월 30일자가 300개 남아요. 자, 각각 단가 얼마예요?
400원, 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냐면은 28만원, 6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얼마? 34만원 이렇게 기말 재고액에 따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출법의 핵심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1번부터 499번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를 하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이게 선의선출법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밑에 작성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액은 34만원이라는 걸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 호의선출법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호의선출법. 호의선출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 번호를 아까 얘기했을 때 1번부터 499번까지로 가는 부분은 선의선출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후의선출법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499번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이 순대로 출고를 해요. 어떻게 출고하면 돼요? 역순 출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가 1번 잡아야 돼요? 여기 중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 중에 어디로 1번 잡아야 돼요? 맞아요. 5월 30일자를 1번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1, 5월 13일 2, 5월 3일 3, 5월 1일 4 이렇게 이 순대로 출고하셔요. 선의선출법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선의선출법은 위에서 내려가는 방법이고 호의선출법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기말 재고액이 남는 시점은 월 초에 항상 기말 재고액이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5월 23일에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자는 관계없어요. 그럼 이 순대로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하는 거예요. 이 순으로. 자, 그러면은 1500개다. 그러면은 자, 어느 게 가장 최근 매입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해당하는 5월 13일부터 출고하는 거예요. 몇 개? 1000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5월 3일 거. 몇 개? 1000개 중에 몇 개? 그렇죠. 500개만 출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출고 수량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1500개. 그래서 이거를 500으로 잡는 거죠. 아, 500개 출고했으니까 몇 개 남아요? 200개 남는 거죠. 남은 수량 200개 이렇게 돼요. 5월 13일자는 다 출고했으니까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단가 얼마예요? 400원이죠. 자, 5월 3일가 얼마예요? 500원이죠. 자, 얼마냐면은 40만원, 25만원 해가지고 65만원 이렇게 돼요. 65만원 뭐예요? 매출원가 금액이죠. 이해되시죠? 호의선출법은 이 방법 해가지고 역순을 해서 그냥 올라가는 방식으로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30일자 이제 매입을 했고 5월 31일자 이제 기말 재고액 결정해야 돼요. 총 3개죠. 자, 역순으로부터 올라가요. 자, 5월 30일자 몇 개? 300개. 그 다음에 5월 3일자는 몇 개 남아요? 200개 남죠. 그 다음에 5월 1일자 몇 개 남아요? 500개. 안 팔렸죠, 결국에.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 결정해줘요. 그래서 단가 얼마? 2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돼요. 얼마냐면은 6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얼마? 31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65만원. 선의선출법보다 매출원가가 높게 측정이 되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은 31만원. 선의선출법보다 기말 재고액이 적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시면은 매출원가 65만원에 기말재고액 31만원이다. 이렇게 후익선출법은 이렇게 해서 단가가 결정이 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총평균법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월별로 해가지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총평균법은요,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이것부터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결정하려면은 총 매입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5월 23일자 매출을 제외하고 자, 총 매입 금액 자, 계산하면은 단가 같습니다. 자, 5월 1일자, 5월 3일자, 5월 13일자, 5월 30일자 96만원이에요. 자, 총 매입액 96만원에 총 매입 수량은 몇 개예요? 그렇죠. 500개, 700개, 1000개, 300개, 2500개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384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달치의 평균 단가인 거예요. 첫 번째, 평균 단가는 384원이 나왔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각 매출원가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몇 개? 1500개 곱하기 384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매출원가 금액이 얼마 나올까요? 57만 6천원이 나와요. 후입보다 높고 선입보다는 적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은 몇 개예요? 총 2500개 중에 1500개가 출고되었으니까 남은 수량은 1000개인 거예요. 곱하기 얼마? 384원. 얼마냐면은 38만 4천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이게 총평균법으로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평균법을 위해서 한 달치 모든 금액들을 이제 싹 다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총 매입 금액을 싹 다 짓게 해가지고 수량이죠. 수량을 싹 다 짓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고된 수량, 남은 수량 해가지고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해주면 해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월별 계산이 아니죠. 일별 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과 매입 사이에 평균 단가를 계속 결정해줘야 돼요. 조금 귀찮은 방법이긴 한데 요새는 뭐 엑셀로 다 계산을 하니 그렇게 복잡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은 총평균법과 똑같이 첫 번째 자,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매입 금액에서 매입 수량만큼 나누어 주시면 돼요. 총평균법과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단지 다른 점은 일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일별 계산 해가지고 이제 평균 단가가 얼마 있는지 찾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액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별로 계산을 할 때
항상 매입과 매입 사이의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 그러니까 이 날짜와 이 날짜만 계속해서 평균 단가 찾는 거죠. 일별 계산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위에 거 1, 그 다음에 2 이렇게. 그 다음에 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 그 다음에 3 이렇게. 이해되시죠? 조금 복잡해요. 하는 방식이. 그래서 똑같아요. 5월 1일자, 5월 3일자를 더해주고 단가 제외하고 금액들을 이렇게 다 더해줘서 집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얼마 있는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원에 1200개입니다. (416.7원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월 13일자 거와 5월 3일자 거 사이에 평균 단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총 매입 수량 얼마냐면은 아직 출고된 게 없어요. 그래서 출고된 게 없기 때문에 총 매입 수량은 1200개, 1000개, 2200개가 돼요. 그 다음에 총 매입 금액은 얼마냐면은 50만원에 40만원 해가지고 총 90만원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출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90만원에 2200개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09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게 평균 단가예요. 그리고 나서 5월 23일에 팔았죠. 1500개. 그렇기 때문에 1500개이니까 1500개 곱하기 마지막 평균 단가 얼마예요? 409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 단가는 마지막에 측정된 금액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9원이 됩니다. (61만 3,500원이에요) 총평균법보다 매출원가가 좀 높은 편이, 좀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몇 개 남아요? 이게 총 수량이 2200개였죠. 2200개 중에 1500개 내보내니까 700개 남아요. 그래서 남은 수량은 700개에 단가 얼마예요? 409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평균 단가를 재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매입 수량은 300개에 700개 남으니까 1000개. 그 다음에 총 매입 금액은 자, 얼마 남아요? 90만원에서 출고했던 금액 61만 3,500원만큼 뺍니다. 빼면은 28만 6,500원에 6만원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4만 6,500원이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은 346.5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말 재고액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제 그 입고되는 순서를 잘 파악하고 평균 단가를 매일 이렇게 계산을 계속 옮겨 주셔야 돼요. 금액이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제가 소스 좀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34만 6,500원에 했는데 200원 차이는 여러분들 소스점 차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해가지고 이제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네 가지를 모두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물가가 상승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또는 기말 재고액은 선의선출법이 가장 크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마지막이
호위손지법 순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는 이 순대로 해야지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반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매출원가는 비용이 이제 큰 순서대로 하면은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흘러가는 거. 당연히 이제 물가가 하락했을 때는 반대의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외우는 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제일 첫 번째와 제일 끝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 2 총후, 후 총 2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선의선출법이 물가가 올라갈 때 가장 컸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준 원가법과 소매 제곱법입니다. 이 문제는요 1년에 그 1회에서 2회 정도 출제가 되는데 2024년도에 출제가 되었고요. 2023년도에도 출제되었습니다. 2025년도는 아직 문제를 제가 다 파악 못했는데 아직 출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매 제곱법은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자체 간단하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가와 원가를 계산을 해서 이제 기말재고액과 평균 단가를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원가법과 소매제곱법인데 표준 원가법은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소매제곱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를 줄 겁시다. 재고자산에 관한 소매 가격으로 기록 보존하였다가 기말의 원가와 소매가 사이에 소매가를 줄여서 매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정 관계를 이용한 수정 과정을 통해 원가를 환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타 부분 수정할게요. 글자 오타라 가지고 계속 이거 하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매제곱법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일반 기업에서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데 쓰냐면은 백화점, 도매상, 소매상, 편의점 등. 그러니까 상품이 이게 많이 취급하는 곳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종류가 많은 곳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매 제곱법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원가율을 계산한다.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2번 소매가로 표시된 기말 재고액을 구한다. 3번 기말 재고의 원가를 추정한다. 이 세 가지 순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첫 번째 산식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의 추정 원가는 원가율 곱하기 소매가로 표시된 기말 재고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가율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원가율은 평균법에 의할 거냐, 선의선출법에 의할 거냐, 호기선출법에 의할 거냐. 이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고 이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매가로 표시된 기말재고액. 뭐 이거는 뭐 없지 않으니까. 이때 원가율이 얼마 있는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원가율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의 산정 방법입니다. 자, 봅시다. 원가율의 계산 방법은 평균법, 선의선출법, 호의선출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게 후입은 안 나와요. 평균법이나 선의선출법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정형관리사는 좀 더 깊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은 평균법은요 기초 재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선의선출법 보면은 뭐가 없어요. 밑에 볼까요? 메인만 있죠. 선의선출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가율을 찾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평균법은요 기초 금액과 매입 금액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다 보시면 돼요. 평균법은 그냥 다 있다.
근데 선의선취법은 뭐가 빠져요? 맞아요. 기초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매입만 해주는 거예요. 매입 나누기 매입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의선취법은 기초 없이 계산하면 되고요. 평균법은 기초 더하기 매입 금액 다 더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랑 비슷해요? 원가회계의 뭐랑?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에 있는 그 재료비 찾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 전량 투입했다는 거. 원가회계에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의선취법은 여기에 줄 거면 돼요. 기초 재고분이 단기 중 전에 판매되었다는 가정하에 단기 매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원가율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없어. 기초 다 팔렸어. 없어.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평균법은 기초 더 넣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의미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입은 또 달라요. 후입은 기초랑 단기랑 구분해야 되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재경관리사 할 때는 이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2015년도까지 풀이해서라고 그 이후부터 못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구분해서 계산을 해요. 어떻게? 기초 따로, 매입 따로, 이렇게. 따로 곱합식. 따로 곱합식. 원조가 어디예요? 따로 곱합 원조가 대구죠. 그래서 밥 따로, 국 따로. 따로 곱합식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균법은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선의선취법은 기초 빼고 매입만 들어가더라. 근데 후입은 밥 따로 국 따로 따로 국밥 기초 따로 매입 따로 해가지고 밥 따로 국 따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가율을 결정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고 뭐가 따로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가율을 찾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좀 편집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JB는 소매제고법을 이용하여 재고금액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자료를 보아 원가율을 결정하여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의한 소매제고법을 구하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록합니다. 자, 일단은 원가율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기 전에 원가와 매가가 지금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가하고 매가를 따로 계산해줘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선취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 빼고 매입만 원가율을 계산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입 금액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250만원 나누기 350만원. 원가율은 71.42%가 나옵니다. 후입은 어떻게 주면 돼요? 따로 곱합이죠. 기초 따로, 매입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기초 금액 따로, 매입 금액 따로 이렇게. 그래서 원가율이 각각 50%, 71.42%가 나오더라. 근데 평균법은 다 더해주면 되죠. 기초 더하기 매입 이렇게. 그래서 원가는 이제 기초 플러스 매입을 다 더해주고 계산했더니 원가율이 90.32%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요. 각각 원가율이 다 달라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그 원가율이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원가율을 찾았으면은 기말 재고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매가 곱하기,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 매가죠. 매가 곱하기 원가율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똑같이. 근데 후입은 좀 달라요. 후입은 기초랑 그 다음에 매입이랑 따로 곱합식으로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초는 40만원. 그러니까 60만원 중에 40만원씩 계산하는 거예요. 50%. 그래서 얼마냐면은 20만원이더라. 이렇게. 왜냐? 이 기초 금액이 60만원이잖아요. 60만원 중에 기말재고액이 4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금액 40만원만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금액 60만원 중에
기말 제곱이 40만 원이니까 그 40만 원치를 더 해준다고요. 단기 매입 금액은 없죠. 350만 원 중에 제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재고층. 그 다음 평균법은 매가 40만 원 곱하기 90.32%만큼 계산해 주면 돼요. 36만 1,28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말 재고액의 매가 금액에 곱하기 원가율이라고 했었죠. 근데 호의 손실법만 특이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기초가 60만 원이고 기말이 40%니까 기초가 더 크잖아요. 기초가 더 크니까 이 기말 금액을 다 흡수가 가능해요. 흡수가 가능하니까 40만 원에 50%만큼 계산한 거고 단기 매입 금액은 350만 원인데 매출원가가 370이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 그러니까 계산할 금액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계산 방법은 이런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나올 부분은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소매제곱법이 나온다 하면은 이 부분 선의선출법, 평균법 이 부분에 대한 이 원가율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다라고 하면은 선입, 만약 기초가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기말 재고 파트를 2개의 파트로 하려고 했는데 남은 이제 시간이 한 대략 여기서 한 15분 더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 시간이 대략 한 45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파트로 이제 해가지고 재고자산 세 번째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기말 이제 결정 방법에 대한 부분 7번째죠. 7번째 해가지고 나머지 2개의 파트를 재고자산 3파트로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2개의 파트로 나누려고 했지만 시간상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좀 힘들 수도 있어서 한 파트를 나누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째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복습은 이 3번째 파트에서 총 복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